어차피 비싼 일본 택시 탈 거면 승차감 좋고 깔끔한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 택시 타야겠다. 이건 자동차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교토 한복판에서 도요타 택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차가 뭔지 아십니까?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잠깐요. 이거 뻥 아닙니다. 국뽕 자극하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지금 교토에서 굴러다니는 MK택시 700대 중 80대 이상이 이미 아이오닉 5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2030년까지 전 차량을 전기차로 바꾼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 차일까요? 왜 하필 일본 교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숫자 하나만 보고 가시죠. 일본 전체 승용차 시장에서 2025년 기준 전기차 비중이 1.6%입니다. 100대 팔리면 전기차는 1대 반입니다. 이게 세계 3위 자동차 시장 맞습니까? 하이브리드의 나라, 도요타의 본거지에서 전기차가 이 정도밖에 안 팔립니다. 그런데요, 택시 시장은 다릅니다. 택시는 개인차와 다릅니다. 하루에 200km, 300km 달립니다. 연료비가 10%만 움직여도 회사 손익이 바로 출렁입니다. 내연기관 시대에는 기름 넣고 5분이면 됐습니다. 전기차 시대에는 충전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시간요? 그 1시간 동안 택시 미터기는 멈춰 있습니다. 손님은 못 태웁니다. 매출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택시회사 입장에선 전기차 전환이 겁나는 겁니다. 돈 벌려고 바꾸는 건데 바꾸면 돈을 못 벌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아이오닉 5의 충전 시간 10%에서 80%까지 조건이 맞으면 18분입니다. 18분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충전 끝입니다. 도요타가 만드는 전기 택시? 아직 마땅한 모델이 없습니다. 일본 택시 시장의 64%를 차지하던 토요타 크라운과 컴포트는 2018년에 단종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JPN 택시도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전기차 택시 하고 싶은데 일본 차 중에 마땅한 게 없다. 충전 시간 짧은 거 찾다 보니 한국 차가 됐다. 여러분, 이 장면 상상이 되십니까? 수십 년 동안 도요타 1색이던 교토거리에서 현대마크 달린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달리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매일 보는 거예요. 관광객도 보고 현지인도 봅니다. 저거 뭐야? 현대네? 충전 빠르대. 승차감 괜찮던데? 광고 100번 해도 못 얻는 효과입니다. 하루에 수백 명이 타보는 거니까요. 이게 그냥 자동차 한 대 판 일입니까? 아닙니다. 나라의 이미지가 바뀌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잘됐다로 끝내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를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왜냐? 이 기회는 자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이 잘하고 있는 건 차입니다. 그런데 진짜 전쟁은 차 뒤에 있습니다. 호출 앱, 충전 인프라, 정비망, 데이터, 요금 시스템. 이걸 누가 깔아주느냐가 앞으로 3년, 5년, 10년을 결정합니다. 한 번 표준이 잡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본 택시 이야기로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으로 꺼내겠습니다. 중간에 일부러 핵심 하나를 늦게 꺼내겠습니다. 그 지점을 보시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왜 일본 택시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그 원인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원인을 모르면 지금 벌어지는 일의 의미를 놓칩니다. 일본 자동차 시장은 흔히 갈라파고스라고 불립니다. 외부와 단절된 섬처럼 독자적으로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수입차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택시는 더 보수적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브랜드가 사실상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균열이 생겼습니다. 원인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전동화의 시간표가 앞당겨졌습니다. 환경 규제와 에너지 비용이 동시에 압박합니다. 택시는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연료비가 10%만 흔들려도 회사 손익이 바로 흔들립니다. 내연기관 시대에는 기름 넣고 5분이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는 충전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시간요? 그 1시간 동안 택시 미터기는 멈춰 있습니다. 손님은 못 태웁니다. 매출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택시 회사 입장에선 전기차 전환이 겁나는 겁니다. 돈 벌려고 바꾸는 건데 바꾸면 돈을 못 벌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아이오닉 5의 충전 시간 10%에서 80%까지 조건이 맞으면 18분입니다. 18분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충전 끝입니다. 도요타가 만드는 전기 택시? 아직 마땅한 모델이 없습니다. 일본 택시 시장의 64%를 차지하던 토요타 크라운과 컴포트는 2018년에 단종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JPN 택시도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전기차 택시 하고 싶은데 일본 차 중에 마땅한 게 없다. 충전 시간 짧은 거 찾다 보니 한국차가 됐다. 여러분, 이 장면 상상이 되십니까? 수십 년 동안 도요타 일색이던 교토 거리에서 현대마크 달린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달리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매일 보는 거예요. 관광객도 보고 현지인도 봅니다. 저거 뭐야? 현대네? 충전 빠르대. 승차감 괜찮던데? 광고 100번 해도 못 얻는 효과입니다. 하루에 수백 명이 타보는 거니까요. 이게 그냥 자동차 한 대 판 일입니까? 아닙니다. 나라의 이미지가 바뀌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잘됐다로 끝내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를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왜냐? 이 기회는 자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이 잘하고 있는 건 차입니다. 그런데 진짜 전쟁은 차 뒤에 있습니다. 호출앱, 충전 인프라, 정비망, 데이터, 요금 시스템. 이걸 누가 깔아주느냐가 앞으로 3년, 5년, 10년을 결정합니다. 한 번 표준이 잡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본 택시 이야기로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으로 끝내겠습니다. 중간에 일부러 핵심 하나를 늦게 꺼내겠습니다. 그 지점을 보시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왜 일본 택시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그 원인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원인을 모르면 지금 벌어지는 일의 의미를 놓칩니다. 일본 자동차 시장은 흔히 갈라파고스라고 불립니다. 외부와 단절된 섬처럼 독자적으로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수입차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택시는 더 보수적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브랜드가 사실상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균열이 생겼습니다. 원인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전동화의 시간표가 앞당겨졌습니다. 환경 규제와 에너지 비용이 동시에 압박합니다. 택시는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연료비가 10%만 흔들려도 회사 손익이 바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을 때 기름값 걱정 얼마나 했습니까?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줄 서서 기름 넣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그때 우리나라가 뼈저리게 배운 게 있습니다. 에너지는 남의 손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것. 지금 일본 택시 회사들이 딱 그 상황입니다. 기름값에 목줄 잡혀 있는데 전기로 바꾸자니 충전 시간이 발목을 잡습니다. 둘째, 기사 고령화와 공급 부족이 겹칩니다. 일본 택시기사 평균 나이가 2021년 기준 60.9세입니다. 우리나라도 택시기사 고령화 심각하다고 하죠. 일본은 더 심합니다. 2018년 말에 29만 1000명이었던 일본 택시기사가 2023년에 약 23만 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4년 사이에 20%가 사라진 겁니다. 코로나 때 이탈이 컸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수입이 줄었고 감염 우려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기존 기사들은 나이가 들어 은퇴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나니까 관광객이 폭증했습니다.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못 따라갑니다. 결과가 뭡니까? 도시에서 택시가 안 잡힙니다. 공항에서 1시간 기다립니다. 시민들 민원이 쏟아집니다. 셋째, 규제와 관행이 디지털 전환을 늦춥니다. 최근 보도에서 일본 택시업계는 스마트 미터기나 앱미터 도입이 더딘 이유로 규제 장벽을 언급합니다. 일본에서 택시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요금의 자유도가 낮습니다. 우리나라 카카오택시 생각해 보십시오. 비 오는 날 택시 잡기 어려우면 앱에서 호출하면 되잖아요. 일본은 아직도 길에서 손들어 잡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디지털 호출이 약합니다. 수요 폭증 시간에 가격이나 배차를 정교하게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거리에서 택시가 안 잡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전기차로 바꾸고 앱으로 부르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택시는 시간 산업입니다. 충전 시간, 배차 시간, 정산 시간이 돈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교토의 한 회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바로 MK택시입니다. 왜 하필 MK냐? 그 이유는 역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1교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가거나 끌려가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린 우리 동포들입니다.
그 세대가 얼마나 차별을 받았는지 우리 세대는 압니다. MK 택시를 맡는 사람이 바로 그 제1교포 출신입니다. 이 역사를 알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 다르게 보입니다. 차별을 서비스로 뒤집은 회사. MK택시는 일본에서 택시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평가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 하나는 일본 택시 서비스의 일부 표준이 민간에서 강화돼 왔다는 점입니다. 자동문, 의전형 서비스, 응대 매뉴얼 같은 것들 말입니다. MK가 더 특이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남률이 당연하다고 믿는 걸 계산기로 다시 보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창업 스토리가 언급됩니다. 창업자 이름은 유봉식, 일본 이름은 아오키 사다오입니다. 1928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습니다. 1943년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여러분, 1943년이 어떤 해입니까? 일제강점기 말기입니다. 태평양 전쟁 한창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15살 소년이 일본 땅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세대는 압니다. 제1교포가 받았던 차별, 직접 경험 안 해도 들어서 압니다. 취업도 안 되고 집도 못 구하고 이름도 바꿔야 했습니다. 유봉식이라는 이름 대신 아오키 사다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1960년에 택시회사를 세웁니다. 32살이었습니다. 처음 이름은 미나미 택시였습니다. MK의 M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남달랐습니다. 당시 일본 택시는요, 기사가 손님한테 불친절해도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경쟁이 적었거든요. 규제 세섭이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고 기존 업체들은 편하게 장사했습니다. 유봉식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차별받는 처지에서 이기려면 뭘로 이겨야 합니까? 친절입니다. 서비스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MK 택시 기사들은요, 문을 열어드립니다. 짐을 들어드립니다. 인사를 합니다. 지금이야 당연해 보이지만 1960년대 일본에서는 파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금, 이것도 싸움이었습니다. MK 택시는 손님한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관행과 충돌을 감수했습니다. 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요금을 낮추겠다는데 정부가 막으니까 법정까지 간 겁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객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관행과 충돌을 감수한다. 이게 MK의 유전자입니다. 감정 보랴 운영으로 싸우는 회사. 시간이 흘러 2020년대입니다. 전기차 전환이 택시업계를 덮칩니다. 여기서부터는 브랜드가 아니라 수치가 전쟁입니다. 택시에게 전기차는 두 가지가 생명줄입니다. 실주행 거리와 충전 속도입니다. 둘 다 현장 조건에 따라 출렁입니다. 에어컨 틀면 달라지고, 승객 태우면 달라지고, 도심 정체 걸리면 달라지고, 겨울철에는 또 달라집니다. 택시는 이 모든 변수를 매일 맞습니다. MK가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2022년에 아이오닉 5 50대를 도입했습니다. 그 뒤에 BMW 전기차도 일부 넣었습니다. 지금 교토에서 184대 전기차를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숫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루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출근합니다. 하루 10시간 일한다고 치죠. 그 10시간 동안 손님 태우고 달리는 시간이 돈입니다. 쉬는 시간은 돈이 안 됩니다. 충전하는 시간도 돈이 안 됩니다. 내연기관 택시는요,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데 5분이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전기차 택시는 다릅니다. 충전 시간이 40분, 50분, 1시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2번 충전해야 한다고 치면 2시간이 날아갑니다. 10시간 중에 2시간이요. 매출의 20%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일부 모델은 충전이 길고 현장 효율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여기서 아이오닉 5가 다른 점이 뭐냐? 현대차가 개발한 EGMP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800V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350kW 충전기에 물리면 10%에서 80%까지 18분입니다. 18분이요. 휴게소 들러서 화장실 다녀오고 커피 한 잔 마시면 끝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충전 출력이 높아야 하고 배터리 온도가 적정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40분, 50분 걸리는 다른 차들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MK 택시가 이걸 현장에서 돌려봤습니다.
2022년에 아이오닉 5 50대를 도입했습니다. 그 뒤에 BMW 전기차도 일부 넣었습니다. 지금 교토에서 184대 전기차를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업계 평가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충전 시간이 짧으니까 피크타임 매출을 안 놓친다. 기사들 스트레스가 줄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택시기사분들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손님 찾아 돌아다녀야 하고 교통 상황 신경 써야 하고 충전 걱정까지 해야 하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충전 시간이 줄면 뭐가 달라집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쉬었다가 바로 복귀가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도요타 대 현대로만 봅니다. 그렇게 보면 반만 본 겁니다. 진짜 전장은 따로 있습니다. 충전이 아니라 플랫폼입니다. 무슨 말이냐? 차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그 차를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배차하고 어떻게 정산하느냐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가진 또 다른 카드가 나옵니다. 2025년 4월에 일본 택시단체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크로스 택시입니다. 일본 전역에 100여 개 택시회사 관계자가 모인 사단법인입니다. 목적이 뭐였을까요? 카카오 모빌리티를 보러 온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면 한국의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보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배우러 왔습니다. 2025년 4월 17일입니다. 일본 택시단체 크로스택시 대표단이 판교 카카오 모빌리티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크로스택시가 뭐냐? 2020년에 만들어진 사단법인입니다. 일본 택시업계의 혁신을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도쿄, 홋카이도, 지바현, 가나가와현, 오키나와현 등 일본 전역에 100여 개 택시회사 주요 관계자가 가입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한국에 왔을까요? 크로스택시 대표 기요카와 스스무가 한 말을 보시죠. 일본에서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초임자보다 경험이 많거나 지역 지리에 익숙한 고령 운전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였다. 무슨 말입니까? 일본은 아직도 길에서 손 흔들어 택시 잡는 게 보통입니다. 앱 호출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 잘하는 베테랑 기사는 손님 잘 잡고 신입 기사는 헤맵니다. 그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카카오티와 같은 플랫폼에서 호출이 들어오면 신규 운전자여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신규 택시기사의 유입을 늘리고 고령 택시기사들의 부담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일본 택시업계가 한국 플랫폼 기술을 배우러 온 겁니다. 그가 특히 보고 싶다고 한 게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 미터기와 자율주행. 스마트 미터기가 뭐냐? 우리나라 택시카 보면 요금 나오는 기계 있잖아요. 요즘은 그게 앱이랑 연동됩니다. 앱 미터기라고 합니다. 호출부터 탑승 정산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일본은 아직 이게 안 됩니다. 규제 때문입니다. 기요카와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스마트 미터기나 앱 미터기가 도입되지 않아 선진화된 한국에서 이 기술을 빠르게 배우고 싶다. 그리고 이유를 규제라고 짚었습니다. 일본에서 택시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란 인식이 있어서 다이나믹 프라이싱 같은 탄력 요금제를 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본 택시업계 현실입니다. 기사는 부족합니다.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이탈이 컸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은 폭증합니다. 택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습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디지털 전환입니다. 앱으로 호출하고 스마트하게 배차하고 데이터로 수요를 예측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게 늦습니다. 규제도 있고 관행도 있고. 그래서 한국을 보러 온 겁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뭘 보여줬을까요? 체계적인 택시회사 관리 소프트웨어, 운영 효율화를 위한 무인 배차 키오스크, 택시 앱 미터기, 그리고 자율주행 실증 사례. 양측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택시회사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배차 및 수요 예측, 외국인 친화적 승차 체험 제공,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이 일본에 차만 파는 게 아닙니다. 도시가 굴러가는 방식을 깔아줄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겁니다. 차를 팔면 1번, 시스템을 팔면 10번. 여러분, 여기서 생각 좀 하시죠. 차 한 대 팔면 돈이 한 번 들어옵니다. 끝입니다. 물론 정비나 부품 교체 때 또 들어오긴 하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깔아주면 다릅니다. 택시 호출 앱을 깔아줬다고 치죠. 그 앱이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서버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매달 돈입니다. 매년 돈입니다.
충전 인프라를 깔아줬다고 치죠. 충전기 설치만 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결제 시스템 연동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깔아줬다고 치죠. 데이터는 계속 쌓입니다. 분석 알고리즘은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도 계속 돈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계속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락인 효과라고 합니다.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 우리 세대가 이거 경험해 봤잖아요. 휴대폰 처음 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으로 바꾸려면 귀찮잖아요. 앱도 다시 깔아야 하고 사진도 옮겨야 하니까 그냥 계속 쓰게 됩니다. 택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어떤 회사 시스템으로 깔아놓으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기사들이 익숙해지고 데이터가 쌓이고 연동 시스템이 복잡해지니까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일본 택시 시장이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누가 표준을 잡느냐가 앞으로 5년, 10년을 결정합니다. 한국이 잡으면 한국 돈이 됩니다. 중국이 잡으면 중국 돈이 됩니다. 미국 회사가 잡으면 미국 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 잘 만드는 건 이미 증명됐습니다. 아이오닉 5가 교토에서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면 안 됩니다. 차 뒤에 있는 걸 같이 팔아야 합니다. 호출앱, 배차 시스템, 충전 인프라, 정비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요금 정산. 이걸 패키지로 묶어서 팔면 뭐가 달라집니까? 돈이 길게 들어옵니다. 3년, 5년, 10년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차 한 대 팔 때보다 총액이 몇 배로 커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자리입니다. 차를 만드는 건 공장 일자리입니다. 로봇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공장 옮길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다릅니다. 관제센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필요합니다. 고객 지원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국내에 남는 일자리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 취업 걱정되시죠?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런데 서비스와 데이터 기반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한국이 차만 파는 나라로 남으면 일자리는 계속 줄어듭니다. 도시 운영 시스템을 파는 나라가 되면 일자리 구조가 바뀝니다. 다음,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이야기, 물가 이야기 나옵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장바구니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뽕이 아니라 국가 수지 이야기입니다. 환율부터 보시죠. 환율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원화랑 달러 교환 비율입니다. 1달러에 1,300원이면 환율 1,300원이죠. 이 환율이 왜 중요합니까? 수출이랑 연결되니까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 팔아서 달러 벌어오고 그 달러로 필요한 거 수입합니다. 기름도 사고 원자재도 사고 식료품도 삽니다. 그런데 수출이 흔들리면 뭐가 됩니까? 달러가 덜 들어옵니다. 달러가 귀해지면 환율이 오릅니다. 1달러에 1,300원 하던 게 1,400원, 1,500원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뭐가 됩니까? 수입품 가격이 오릅니다. 여러분 마트 가보십시오. 수입 과일 가격 보십시오. 바나나, 오렌지, 포도. 환율 오르면 다 오릅니다. 커피 원두도 수입입니다. 식용유 원료도 수입입니다. 사료도 수입입니다. 사료가 오르면 고깃값이 오릅니다. 눈치채기도 전에 오릅니다. 한 달, 두 달 지나고 보면 장바구니 물가가 달라져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환율이 1년간 10%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7%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로 전달되는데 몇 달 걸립니다. 특히 고정소득층이 타격을 받습니다. 월급이 안 오르는데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연금 받으시는 분들, 연금액이 크게 안 오르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출이 중요합니다. 수출이 탄탄해야 달러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환율이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런데 수출에도 질이 있습니다. 차 한 대 팔아서 들어오는 돈, 이건 한 번 들어오고 끝입니다. 시스템을 깔아주고 계속 관리해주면서 들어오는 돈, 이건 매달 들어옵니다. 매년 들어옵니다. 같은 1억 달러를 벌어도 한 번 벌고 끝인 것과 10년 동안 나눠서 들어오는 건 다릅니다. 후자가 더 안정적입니다. 환율을 버텨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MK택시 시장 이야기가 우리 장바구니랑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전기차가 일본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충전 시스템도 같이 팔고 호출 플랫폼도 같이 팔고 정비 서비스도 같이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길게 들어옵니다. 그래야 환율이 덜 흔들리고 그래야 우리 장바구니가 덜 흔들립니다. 결국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깐 옛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뭘로 먹고 살았습니까? 가발 수출했습니다. 신발 수출했습니다. 옷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뭘 했습니까? 자동차 만들었습니다. 전자제품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제품 쓰면서 살았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 시작했습니다. 포항제철 세웠습니다. 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일본 기술 배워왔습니다. 1980년대 자동차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포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그때 일본 차가 세계 시장 휩쓸고 있었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우리는 따라가는 처지였습니다. 1990년대 IMF 왔습니다.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하셨던 분들 계시죠? 우리 세대가 허리띠 졸라매고 버텼습니다. 2000년대 반도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세계 1등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5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간입니다. 가발 만들던 나라가 반도체 1등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 기술 배우던 나라가 일본의 기술 가르치러 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MK택시 창업자 유봉식, 그분이 1943년에 15살로 일본에 건너갔을 때 한국이 뭐였습니까? 식민지였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차별받으면서 택시회사 세우고 서비스로 승부할 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조선인 주제에. 그런데 80년이 지난 지금 그 회사 택시에 한국차가 달립니다. 한국 기술이 일본 택시 업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버텨온 시간의 결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 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허리 휘어지게 일하고 그렇게 쌓아온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가 해낸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일본 시장, 쉽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제품 좋아합니까? 솔직히 복잡합니다. 역사 문제 있죠. 정치 문제 있죠. 반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9년에 노제팬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 제품 안 사는 운동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감정이 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거부감. 그래서 한국 차가 일본을 점령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섣부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MK택시가 한국 차를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MK택시가 제1교포 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일본 택시 회사들이 따라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있습니다. 중국이요. BYD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전기차 만드는 중국 회사입니다. 일본에도 진출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일본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6% 정도 됩니다. 아직 작지만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서운 게 뭐냐? 가격입니다. 싸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플랫폼도 같이 들고 옵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전기차 택시 운영 경험이 많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째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미국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있고 우버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앞서갑니다. 한국이 지금 앞서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기술은 따라잡힙니다. 보통 3에서 5년이면 격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합니까? 첫째, 표준을 잡아야 합니다. 기술은 따라잡히지만 표준은 오래갑니다. 충전 방식, 정비 프로토콜, 관제 데이터 구조, 이런 건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일본 택시 시장에 시스템을 깔아놓으면 그게 표준이 됩니다. 나중에 중국이나 미국 회사가 들어오려면 그 표준에 맞춰야 합니다. 진입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둘째,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일본은 신뢰를 돈으로 삽니다. 택시는 안전이 생명입니다. 사고 한 번, 리콜 대응 한 번이 전체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싸게 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가야 합니다. 부품 공급, 정비 교육, 긴급 대응, 데이터 보호 이런 기본기가 쌓이는데 2에서 4년은 잡아야 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답답함이 진입장벽이 됩니다. 한국이 그 벽을 먼저 세우면 뒤늦게 들어오는 경쟁자는 더 비싼 비용을 냅니다. 셋째, 기술만 밀면 안 됩니다. 외교랑 규제 협상을 패키지로 가져가야 합니다. 모빌리티 플랫폼은 데이터 산업입니다. 데이터는 규제 산업입니다. 규제는 외교입니다. 일본에서 스마트 미터기가 규제와 충돌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 풀려면 기술 제안서만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소비자 편익, 공공성,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까지 설계한 패키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하고 기업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 교토에서 도요타 택시가 사라지고 현대 아이오닉5가 달리고 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동차 뉴스가 아닙니다. 택시는 도시의 모세 혈관입니다. 택시가 바뀌면 충전 인프라가 바뀝니다. 호출 방식이 바뀝니다. 정비망이 바뀝니다. 요금 체계와 데이터 규칙까지 바뀝니다. 한번 표준이 잡히면 3에서 5년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일본 택시업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동화 압박, 기사 부족, 규제 지연, 세 가지가 겹치면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틈으로 한국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플랫폼 기술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택시단체가 한국에 배우러 왔습니다. 카타오 모빌리티를 보러 왔습니다. 스마트 미터기, 앱 호출, 자율주행 이런 걸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자동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표준을 잡아야 합니다.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외교와 규제 협상을 패키지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차 한 대 파는 수출에서 시스템을 깔아주는 수출로 바뀝니다. 돈이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길게 들어옵니다. 환율이 덜 흔들리고 물가가 덜 흔들립니다. 우리 장바구니가 덜 흔들립니다. 일자리도 바뀝니다. 공장 일자리만이 아니라 관제센터, 데이터 분석, 고객 지원 일자리가 생깁니다. 우리 자녀 세대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차를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건 증명됐습니다. 문제는 다음 단계입니다. 차를 파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도시를 굴리는 나라로 올라설 것인가? 도시를 굴린다는 게 뭡니까? 택시 호출하고 충전하고 배차하고 정산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도시가 돌아가는 운영체제를 깔아주는 겁니다. 스마트폰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이 스마트폰 많이 팝니다. 그런데 진짜 돈 버는 건 누구입니까? 애플이 앱스토어로 벌고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로 법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오래 법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파는 것보다 도시 운영 시스템 파는 게 더 오래 법니다. 한국이 그 자리를 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정부 혼자 한다고 안 됩니다. 기업 혼자 한다고 안 됩니다.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을 밀어줄 수 있고 기업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MK택시 창업자 유봉식. 그분은 차별받는 제1교포였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로 승부해서 일본 택시업계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80년 전에 그분이 한 일을 지금 대한민국이 하려고 합니다. 차를 만들어서 일본에 파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도시가 돌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증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해왔다는 것. 처음에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왜 일본 교토에서 도요타 대신 현대차가 달리고 있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기술이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전 시간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영 시스템까지 같이 제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이 차 파는 나라로 남아야 할까요? 도시 굴리는 나라로 올라서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면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